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세인트 메리 대학의 임성배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원태 원장님께서 이끄시는 국제통상연구위원으로 임명을 받아 참으로 귀한 일을 하는 월드 옥타를 위해 봉사하면서 이렇게 저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혁신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간한 책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저를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융합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을 혁신하자. 그러니까 혁신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혁신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메타 이노베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을 혁신하자는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을 통한 이윤의 창출, 가치의 창출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Living Innovation이라는 연구를 했고 영국에서 같은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고 한국에서는 혁신 5.0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는 유엔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서 출판 기념회 제안과 함께 초대를 받아가지고 리빙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최근에 유엔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 최근 관심사는 블록체인입니다. 저는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좀 더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까 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최근에는 런던 대학교라고 하죠.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으로부터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 저의 소개를 마치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진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작품이죠.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있는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작품이 처음 소개됐을 때 반응이 좀 시큰둥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비율이 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대 초반이었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보다 훨씬 덩치가 커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답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켈란젤로가 한 얘기는 나의 작품을 조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생각할지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는 좀 부조화스럽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조화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블록체인을 소개하기 전에 꼭 이 사진을 나누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정면에서 본 세상이었지만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멋지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관점을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분은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산화, 비차별, 개방화, 그리고 합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용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저게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세상이구나. 차별이 없고 분산화돼 있고 개방돼 있고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 딱 비트코인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블록체인 얘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아니고 물론 인터넷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인터넷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근본적인 혁신을 꿈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원래 꿈꿨던 것처럼 이루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역시 이러한 다른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분산화되어 있고 투명하고 차별이 없고 그리고 합의에 의한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모든 결정되는 그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게 블록체인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인터넷 못지않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블록체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블록체인이 처음 세상에 소개된 거는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낸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논문인데 특히 초록 부분이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문의 초록만 보면은 블록체인의 핵심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트코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2008년에. 그리고 2009년에 일종의 출시가 되었고 큰 변화를 일으켰죠. 한때는 2017년 말에는 거의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까지 올라갔었고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어제 날짜로는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 정도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블록체인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지만은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토시 나카모토 찾기 열풍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한때는 블록체인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은 뭐든지 잘 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예를 들면은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라는 회사는요, 단지 이름만 블록체인으로 바꿨거든요. 아이스티 대신에. 그랬더니 회사의 가치가 100억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도 라이엇 블록체인이라고 이름만 바꿨는데 주가가 6배가 상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사실은 우리는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생각만 하지만은요, 비트코인은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궁무진하고요. 오늘 제가 강연하는 초점도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넘어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더 활용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면으로 강연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하이퍼레저라고 IBM이 리눅스 기반으로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많은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또 금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R3라는 것도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이죠. 작년 6월경에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페이스북의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쓰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달러를 넘어서는 글로벌 기축 통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견제하고 당황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올해부터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이미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보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암호화폐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의 일종은요. 터키를 보면은 인구의 20%가 이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활용의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여드리면서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은 상당히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한테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학 쪽에서 뭐 부기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분산 장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하는 분들은 P2P 네트워크이죠. 중앙에 서버가 없이 사용자 간의 1대1로 교류를 하는 P2P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고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영학자는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중앙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거기서 모든 걸 저장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의 은행과 같은 역할이죠.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연결되어 있는 노드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모든 노드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부르고요. 두 번째로 분산 장부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여러분이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거래 정보가 은행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가지고 사용자들이 그걸 보고 거래를 진행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앙의 은행이 사라지고요. 모든 사용자들의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똑같은 모든 거래 정보를 모든 연결된 컴퓨터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모든 거래를 엑셀 파일에 담았는데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엑셀 파일을 갖고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장부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P2P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제3자, 아주 힘이 센 3자 역할이 전혀 없이 모든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1대1로 거래를 하고 하는 것을 P2P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지만은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정보의 공유는 가능했지만 어떤 가치의 공유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악 파일이라는 정보를 무제한으로 복사해갖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지만은 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00원 있는데 10,000원을 쓰면은 더 이상 나누면 안 되는데 똑같은 10,000원짜리를 여러 사람에게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사실 가치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일부는 나 인터넷 뱅킹 하는다는 말씀도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낌이 그런 거지,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에 요청을 해서 은행이 처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치를 교환했단 말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들어가게 되면요, 인터넷처럼 정보를 공유하면 물론이고 가치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는 저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나 뭐 돈이나 모든 게 있을 때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디지털 상에서 디지털 트윈의 어떤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현실 세계에 있는 또 다른 한 쌍의 그 쌍둥이 똑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에도 돈을 쓰게 되면은 그 돈을 한 번 쓴 돈은 또 다시 못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블록체인의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치에는요, 돈도 들어가고 신용도 들어가고 물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도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한 책에 나온 내용인데 내용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기 참 쉽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와 B가 거래를 지속적으로 서로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 내용을 하나의 장부에 모아가지고요, 복사해가지고 나눠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10,000원을 빌렸습니다. 그 기록이 있겠죠. 근데 A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A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B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어.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A가 시침일 때면요. 근데 세 명이 똑같은 장부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림처럼. 자, A가 시침일 딱 됩니다. 나는 B한테 돈 빌린 적 없어. 그럼 C가 있지 않습니까? C가 봐라, 우리 셋이 다 같은 장부를 갖고 있는데 A, 네가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은 A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C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내가 거짓말할 테니까 너도 그냥
그냥 그렇다고 해줘. 그러면 B는 억울한 게 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늘어나죠. 10,000명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가 B한테 돈을 빌리고서 안 빌렸다고 시침을 떼기 위해서는요, 9,998명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요, 자료가 정확할 수밖에 없고 또 나쁜 의도로 자료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블록에는요, 한 2,000개의 거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0개가 생길 때마다 블록을 하나씩 만들고 그 블록들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인사에는 서로 연관이 있어서 앞에 체인에서 앞에 있는 블록에서 점 하나만 바뀌어도 뒤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꾸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고 해커들한테는 최악의 경우죠. 우리가 중앙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중앙에 있는 컴퓨터만 공격하면 됩니다. 해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블록체인의 경우에는요, 10,000명이 똑같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 10,000명의 컴퓨터를 다 공격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도. 왜냐하면 10분마다 2,000개의 거래 장부가 또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퀀텀보다 또 뛰어난 컴퓨터가 있어서 모든 거래 장부를 다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11년 동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상에서는 단 한 번의 거래 실수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위해서 활용된 정보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부분만 설명하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제일 좋은 것은 이건데요. 블록체인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개발 과정을 보면 아이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와, 내가 이걸 왜 기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기대를 넘는 거였는데 또 다른 놀람은 뭐였냐면은 정말 신기하고 혁신적이었지만은 새로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 녹음기, MP3 플레이어, 전화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기존에 있던 걸 잘 융합하지 않았습니까?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십 년 된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요, 융합한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가 융합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기술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해시입니다. 해시의 특징은요, 어떤 인풋을 집어넣든 간에 결국은 똑같은 길이의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책 한 권을 다 집어넣어도 256개의 바이너리 숫자, 이진수 1010이죠. 그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집어넣는데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같았는지 안 같았는지를 알기를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집어넣은 사람은 결과가 어떤 건지 알지만 결과에서 원인을 유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irreversible이라고 하죠. 이게 역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안상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그 해시한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 값이 여러분들은 집어넣은 사람은 자기 건지 알지만은 그걸 본 사람은 그게 누구 건지 유추가 불가능한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보안책이죠. 자, 그래서 해시를 아까 제가 체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을 할 때 해시를 집어넣습니다. 얘는 블록 1을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해시 값이 블록 2의 첫 번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 1에서 점 하나만 바뀌어도 블록 2의 값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블록 2, 3, 4, 5, 6하고 지난 11년간의 모든 거래가 2,000개를 담은 블록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점 하나만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바꾸게 되면은 그 뒤에 모든 값이 틀리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항상 정확한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가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게 랜섬웨어라고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컴퓨터를 감염시켜 놓고서 돈을 붙여달라고 주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는 거죠. 왜? 계좌번호에 해당되는 주소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좌번호를 보고서 주인이 누군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시는 집어넣은 사람은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결과를 보고서 그 어떤 걸 집어넣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했을 때 암호화폐 주소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저게 자기 건지 알지만요, 돈을 붙인 입장에서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두 번째는 머클트리인데 이거는 그냥 족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해시를 하고 해서 맨 끝에 맨 위에 있는 값을 갖는 건데, 족보 같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 데이터를 두 개씩 거래 기록을 두 개씩 묶어가지고 계속 해시를 해가지고 맨 위에 값을 가지니까 마치 족보처럼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증조 할머니가 사라진다. 그럼 여러분도 의미 없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 족보처럼 생긴 데이터 구조 속에서 어느 한 값을 바꾸면은요, 바로 그 아래 값들은 다 아래 위 값이 다 틀린 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위조가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머클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와 더불어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아주 강화하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블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블록체인이 돌아가려면은. 왜냐하면 2,000개의 거래 자료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블록을 만들면은 암호화폐를 선물로 줬죠. 근데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은 2천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싸지 않았습니까? 피자 한 판을 사 먹는데 암호화폐 10만 개를 썼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12개 반을 받는데 우리 돈으로 1억의 가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려고 하니까 어떤 보완책을 냈냐면요,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게 해가지고 가장 빨리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 그 암호화폐를 선물로 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수학 문제의 특징은요, 논리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찍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 1억 분의 1이면 1억 분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는 이걸 채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가지고서 맞는 답을 계속 찍는 겁니다.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과정을 작업 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의 장단점은 뭘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블록체인 상에서는 에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블록체인 전에는요, 그게 상대방의 신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은행을 중간에 끼고 했죠. 은행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필요했던 거고요.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요,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를 하면 무조건 정확한 거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신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앙에 거래를 할 때 중앙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블록체인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가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중앙에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지만 비용이 안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3자가 필요하면요, 제3자에게 비용도,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제3자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중앙에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블록체인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중앙에 제3자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거래 속도가 빨라져야 하는데 블록체인의 복잡한 특성상 거래가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문제는 범죄를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은 초당 7개의 거래를 처리하는 데 반해서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비자는 약 2,000개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으로 올리고는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굴을 하려면은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기를 활용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력의 양이 스위스가 쓰는 전력의 양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작업 증명이었는데 뭐 다른 지분 증명 같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열심히 컴퓨터를 안 돌리면서도 합리적으로 누가 채굴을 할지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최근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좋은 얘기도 또 탈세에도 많이 활용돼 가지고 미국 연방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블록체인 원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설명을 했고 또 다른 블록체인이 뭐냐면 블록체인 2는 이더리움이랍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2라고 부르는 이유가 블록체인 1에서는 불가능했던 아주 유용한 기능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은 블록체인 원인 비트코인은요, 한 가지 목적만 위해서 활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데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요, 여러분들이 마치 스마트폰처럼 원하시는 대로 앱을 깔듯이 원하시는 대로 많은 기능을 네트워크상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스마트 컨트랙 때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은 뭐냐면은 어떤 컨트랙을 그 코드화 해가지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예를 들면은요, 옛날에는 이런 게 다 수동으로 되는 건데요. 어떠한 그 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운송할 때 그 운전자가 와가지고 자기 신분증을 스캔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기록이 남고, 그리고 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그 도달해서 내려놓으면 또 그 기록이 남고, 그럴 때마다 자동으로 해당되는 데이터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운반비까지 자동으로 지출이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과정을 옛날에 하나하나 확인했다면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판기는 다 돌아가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돈을 넣고 물건 번호를 누르면은 물건이 나오고 동전이 나오더라.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을 목적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게 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비유를 비트코인은 피처폰이다. 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쓰였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라고 한 얘기가 이 그림상의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에 많은 앱이 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DApp이라고 합니다. Decentralized Application. 그래서 이더리움은 전 세계를 하나로 덮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가상의 시스템입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앱을 얹어 놓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얹어 넣어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비트코인이 그냥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 존재하는 독립 건물이라면은 이더리움은 쇼핑몰입니다. 전기도 들어와 있고 인터넷도 들어와 있고 다 인프라가 다 되는 쇼핑몰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사를 하면은 입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가게가 쇼핑몰에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더리움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부터는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하면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을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름 공들여 만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는 뭘 보여주냐면요,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장점들을 잘 이용하면은 저희가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기니까 조금 더 짧게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위조가 불가능하고 열려 있고 합의 알고리즘이 있고 토큰 이코노미가 살아 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블록체인은 일단 투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체인은 무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커가 데이터를 위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모든 걸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는 아주 민주적인 합의 시스템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은 또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록체인은 또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토큰을 활용해가지고 올바름한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 수가 있고 적절한 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잘 창의적으로 적용하면은 많은 그 파괴적 혁신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프로세스를 바꿀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였냐면 블록체인을 세상에 알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뭐였냐면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세상에 심어준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금융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 쪽이 가장 블록체인을 빨리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블록체인은 중앙의 제3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괴적 혁신을 받아들이게 돼서 완전히 사라지느냐. 두 번째는요,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되 제3자를 없애버리는 것만 빼고 나머지 블록체인의 효용을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성, 추적성, 합의 알고리즘, 토큰, 그런 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P2P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중앙의 제3자를 없애버리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 사업을 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은행 쪽은 주로 Sustainable Innovation, 지속 가능한 혁신을, 그러니까 좀 점진적인 혁신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블록체인이 꿈꾸는 화려한 변신보다는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이점들을 기존의 금융 활동에 추가로 더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당혹하게 하는 것은요,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발달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요, 수단 같은 경우는요, 거의 90% 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으면요,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이 문제를 블록체인이 해결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조류나 정당성 입장에서도 금융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싸게 한다고 하는데 45불, 우리 돈으로 5만 원 이상을 내고 있는데, 사실상 은행이 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스위프트 코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 기관을 통하는데 이래저래 한 60불 그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나라에서 정말로 피땀 흘려 번 돈을, 작은 돈을 고국에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건데요. 그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송금이 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요, 수수료도 없고 거래료도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그 나라의 기축 통화를 받으면 되지만요, 국경을 가로지르는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최근에 도입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당황하고 화를 냈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굉장히 위협하는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근데 주커버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리브라의 목적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 역할을 약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기축통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은행 계좌가 없어 고생하는 저소득층, 그리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작은 돈을 붙이는데 수수료로 너무 많이 뛰는 그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리브라를 기획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블록체인과 무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무역의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무역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무역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물건 따로 서류 따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물건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서류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멀쩡히 물건은 도착했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수동적으로 어떤 상태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받다 보니까 거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비용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들어가게 되면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정보의 업데이트를 받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출 절차를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oT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를 사게 되면 제일 걱정이 뭡니까? 영어로는 레몬이라고 하는데, 이 차가 물에 잠겼던 차인지 아니면 우리 표현으로 미터기를 꺾은 차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신차가 공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 차가 정비를 받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물에 잠기든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변화가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그 기록을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이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이 차의 블록체인 QR코드만 스캔하면요, 이 차의 모든 거래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IoT는 중고차 시장도 획기적으로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두 가지 방면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분산 클라우드 저장소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지금 클라우드 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제3의 조직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블록체인 상에 연결되는 모든 컴퓨터들이 그 여유 저장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분산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없이 아마존이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제3자가 전혀 필요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낼 수가 있는 거고, 또 비슷한 아이디어로 컴퓨팅 파워, 어떤 전산을 연결되는 모든 컴퓨터의 유휴 전산력을 모아가지고 슈퍼컴퓨터를 가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고랩이라는 게 실제 프로젝트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회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지금은 별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정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은 회계 분야, 어카운팅, 회계 분야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은 복식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삼식북이, 트리플 엔트리 어카운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A와 B가 거래를 할 때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트리플 엔트리, 삼식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태까지는 A와 B가 각자 알아서 분식회계가 가능했지만은, 그리고 분식회계를 해도 1년에 한 번 감사를 받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힘들었죠. 사실적으로, 상대적으로. 하지만 블록체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트리플 엔트리 레저, 30부기가 돼가지고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상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나 주주나 정부가 실시간으로 투명성과 어떤 정당성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엔트리가 들어오면은 회계 쪽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항상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시,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 글로벌한 세상에 왜 내가 여행을 갈 때마다 나라마다 다른 보험을 가져야 될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나라마다 다른 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사고가 나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자잘못 안 따지고 돈 붙여줍니다. 치료비부터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다음에 사후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은요, 일단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국가를 여행하냐에 따라서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스마트 컨트랙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을 나라마다 다른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컨트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남아를 여행할 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말레이시아 스마트 컨트랙을 적용하고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싱가포르에 해당되는 스마트 컨트랙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첫 번째로 여행자 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짐이 늦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약관 따라 달라요. 4시간 이상 늦으면은 뭐 1인당 100불을 준다. 하루가 늦으면 200불을 준다. 뭐 그런 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2시간 5분 만에 짐을 받았는데 항공사에서는 너 2시간 만에 받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 수 없다고 우길 수가 있다. 그럼 싸움이 납니다. 근데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2시간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팩트를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왜? 팩트에 따라서 컨트랙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에서 IPO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BTS 기업도 IPO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비슷한 걸 블록체인은 ICO라고 합니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IPO 같은 경우는 BTS처럼 어떤 성과를 기반으로 그 IPO를 진행하는데 ICO 같은 경우는 단지 백서, 그러니까 백서 하나 갖고 아이디어에 기반한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한마디로 아무 의미 없는데 투자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다른 접근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까다롭게 허가를 주고 있고, 한국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은 ICO는 결국은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허황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ICO만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만 만들 수 있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어떤 벤처 사업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리고 물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인 변화가 물류 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BM과 월마트가 공동으로 한 건데, 월마트 매장에 있는 음식이 상했을 때, 기존에는 한 보름 정도 걸렸답니다. 왜 이 음식이 상했을까? 닭고기가 상했을 때. 하지만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바로 알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요, 닭고기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포장이 되었을 때부터 배달되는 과정, 매장에 들어오는 과정까지 어떤 그 상태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돼가지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에 있는 닭고기가 상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닭고기에 있는 블록체인 코드만 스캔을 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어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고 좋은 연어는 노르웨이 연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어도 우리 표현으로 짝퉁 연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연어가 짝퉁이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답은 블록체인입니다. 연어가 부화했을 때, 연어가 잡혀가지고 포장됐을 때부터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상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 QR코드만 스캔하면은, 블록체인 QR만 스캔하면은 이게 정말 노르웨이에서 온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위조도 불가능하고요, 블록체인 특성상. 자, 다음 부분은 의사결정입니다. 블록체인은 민주적인 합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토큰 이코노미를 구현했습니다. 토큰 이코노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토큰이라는 가치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신뢰도를 토큰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뢰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토큰을 발행하는 겁니다. 제 이름 앞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양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토큰 이코노미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거죠. 이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는 민주적인 거는 1인 1표지 않습니까? 근데 어거는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신뢰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신뢰 점수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측력이 훨씬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루미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집단 의사결정 도구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지난 총선 결과를 갖고 맞네 틀리네 얘기하고 있고 일부 집단에서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선이 일어나면은 그 우편 투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진다면은 선거 결과를 승복 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왜? 투명하고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한 개표와 그리고 개표와 그 결과 도출이 쉽고요.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고 물론이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경제에도 이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을 요즘 에어비앤비로 많이 얻는데 에어비앤비 참 좋은 거죠. 그 액세스 이코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리엇은 100년 가까이 영업을 해가지고 한 60만 개의 호텔방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액세스, 아파트, 호텔방 하나도 없이 액세스, 접근권만으로도 메리엇에 경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어비앤비도 비판받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공유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공유는요, 여분의 자원을 가진 사람하고 그 여분의 자원을 빌리게 필요한 사람들이 직거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유경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건데 에어비앤비가 받는 비판은 뭐냐면 일단 가운데 제3자가 됐죠. 일단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3자이기 때문에 이건 공유경제가 아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만 돈을 만들지 정말로 집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들은 별 이득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어비앤비가 제3자이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1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자, 그런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되다 보니까 수수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직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방을 가진 사람하고 필요한 사람 간에 직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훨씬 안전하죠. 직거래가 일어나면은 기록이 안 남는데 그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으면은요, 이 세상 어떤 방법보다도 정확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면요, 또 이런 공유경제의 과정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오늘 누군가가 퇴실을 합니다. 12시에. 그리고 2시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해보시면 카톡으로 문자가 오죠. 손님 몇 시 이후에 들어갈 수 있고 비밀번호는 뭐뭐뭐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스마트 컨트랙화 하면요,
12시까지는 기존에 머물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QR이 작동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닫게 해주고, 12시가 넘으면 청소하는 분의 스마트폰의 QR만 작동을 하게 하고, 2시가 되면 새로 입주하는 분의 스마트폰 QR만 열쇠로도 작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대금 결제 물론 자동으로 될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태양열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여름에는 전기가 남을 수도 있고, 또 전기가 남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여행을 가서 전기를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무의미하게 버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유휴 전기를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금은 토큰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음원시장이죠. 여러분들이 음원시장에서 음악을 사면은요, 제3자, 그러니까 음원시장을 마련해준 멜론이나 뭐 아이튠스 같은 제3자에서 많은 비용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만든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이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블록체인 상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직거래가 되는 거죠. 아주 그 직거래가 돼가지고 양쪽 다 좋은 거죠. 음악을 만든 분들이나 소비하는 분들이나 양쪽 다 좋은 거고, 물론 이런 경우는 멜론이나 예를 들면 아이튠 같은 거는 재앙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승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오퍼스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 시장이 활성화되면요, 굉장히 곤란해지죠. 기존의 강자들은. 그리고 스팀이시는 블로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그 블로그인데, 같은 원리죠.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좋은 글이 올라올 때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토큰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고, 좋은 글을 올린 입장에서는 그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갈수록 더 좋은 글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이죠. 자, 그리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솔직히 신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읽는 양과 관계없이 온라인은 오프라인은 구독료를 내게 되면은 읽는 양과 관계없이 돈을 다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신문의 논조도, 어떤 기사의 글의 논조도 신문사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대1이 됩니다. 기자와 독자 간의 관계가 1대1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신문 전체를 구독했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자의 기사만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신문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소신 있는 기사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구독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팁처럼 추가로 토큰이라는 그 암호화폐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토큰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브렉스가 굉장히 좋은 예인데, 미국은 부동산 웹사이트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home.com, zillow.com 같은 경우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집값이나 뭐 집의 구조 변화나 그런 정보들이 있고, 또 문제는 우리 표현으로 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집값의 6%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죠. 1억짜리 집을 거래를 하면 600만 원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죠. 10억이 되면 6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그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 수가 있고, 또 블록체인은 합의에 의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위 매물 신고나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합의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큰의 형식으로 집주인들한테 토큰을 제공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올바른 방식으로 집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갱신할 때마다 토큰을 마련해 줍니다. 그럼 그 돈으로 나중에 집을 팔거나 할 때 현찰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브로커죠. 그러니까 중개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개인들은 그러한 업데이트가 갱신이 있을 때마다 그 집을 찾아서 확인해 줍니다. 주인이 올바르게 갱신을 했나. 그런 측면에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블록체인의 특징이죠.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tamper proof.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런 앱들이 있습니다. 보텐 같은 앱들이 있어서 투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조작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주장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선 사업입니다. 자선 사업을 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배달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돈을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돕게 되는데 그 돈이 그 사람들한테 안 가고 그 돈을 모금하는 기관에서 대부분 쓴다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투명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돈을 어디로 가게 해줘야 하고 지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내 돈을 보내주세요 하면은 정확하게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배달 사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용도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돈을 보내도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집안을 꾸려나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 돈 갖고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블록체인 특유의 투명성 때문에 그리고 토큰 때문에 투명성 때문에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쌀이나 밥을 사 먹는 거 외에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면 작동을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토큰, 일종의 가상화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다르지만 편의상 그냥 가상화폐라고 했습니다. 토큰이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용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큰의 용도는 생필품만 제한할 수가 있고 생필품 이외의 용도로 그 토큰이 쓰일 때는 작동을 안 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기브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월드 푸드뱅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나 거버넌스를 위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낙선을 냈지만 갤러웨이라는 런던 시장 후보는 선거 출마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은 시의 모든 재정 상태를 블록체인 상에다 올리겠다. 이건 뭐냐면 100%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요, 알차게 쓰게 돼 있죠. 함부로 안 쓰고. 두 번째는 에스토니아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토니아는 사실은 뭐 블록체인을 딱 활용을 했는데 블록체인보다 빠르게 블록체인과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에스토니아, 그러니까 정말로 일렉트로닉한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에스토니아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증명서나 어떤 공공 자료입니다. 공공 서류 같은 거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위조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위변조가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 키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료를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자료를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자료의 그를 인증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그 자료의 정확성, 그리고 원본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블록체인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정한 부의 분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도 망고 많이 드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망고를 드시면은 얼마가 농부한테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에서요, 1,000원짜리 망고를 먹으면은 그 망고가 주로 IT라는 국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단지 20원입니다. 20원만 농부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그리레저라는 벤처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망고 물류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블록체인이 생긴 다음에 20원밖에 못 받던 농부가 700원을 받는답니다. 70%를 가져간다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농산물을 소비하면 돈을 내면 그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1년 내내 땀 흘려 일하는 농부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일어나서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 의미 있는 소비를 많이 하고 싶잖아요. 커피를 드셔도 공정무역 커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 착취나 그런 게 없이 만들어진 커피를 드시고 싶고, 그리고 옷을 하나 입으셔도 그 옷이 염색제 같은 게 환경오염을 안 일으키는 것을 사용한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답은 블록체인이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이렇게 태그를 스캔하면요, 이 옷이 만들어진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농수산품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게 유기농으로 정말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같은 거 살 때 이게 정말로 이게 오류가 하나도 없는 정말 아주 순백의 다이아몬드냐,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처음 채굴될 때부터 하나하나 모든 과정이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걸 갖고서 전쟁의 장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쟁 장비를 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 다이아몬드라는 오명까지 얻었는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그런 용도로 다이아몬드가 채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의료 쪽입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분야는 저는 의료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병원을 갈 때마다 새로운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병원을 10군데 가면 10군데 다 새로운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또 미국은 비교적 자료병원은 공유는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병원 갔는데 내 엑스레이 사진 좀 줄래? 그러면 비교적 잘 줍니다. 물론 돈은 달라고 하지만은.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 병원에서 찍었던 MRI나 엑스레이를 저 병원 가서 다 찍게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료 데이터를 블록체인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올려놓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료는 여러분들의 개인 키로 그러니까 개인 키를 가지고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엑스레이 찍으면 여러분들 엑스레이 사진이 어디 가는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블록체인은 한 번만 찍고 그걸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들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큰 장점이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주 창의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병원 가는데 이런 딜레마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약을 받는데 뭐 처방 진료비도 내고 약값도 약값 다 내는데, 사실은 이게 비합리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고치려고 카센터에 차를 맡겼습니다. 그럼 차를 고쳤을 때 돈을 내지, 못 고치면 일부만 내든지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은 달라요. 고치든 안 고치든 그냥 병원 가면 진료비 내야 되고, 고치든 안 고치든 약을 드시면 약값을 미리 냅니다. 나중에 안 낫다고 물려달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나온 게 Outcome Based Payment System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병원 가고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주관적이잖아요. 이게 치료가 됐냐 안 됐냐를 어떻게 판단할까? 아니면 예를 들어 플라시보로 먹었을 때 심리적으로 치료된 거면 이게 치료가 된 걸까 안 될까? 이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스마트 컨트랙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치료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불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치료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불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라는 거죠. 방아쇠를 땡기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견 없이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이혼 얘기도 많이 하죠. 여태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그냥 결혼하고 사랑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혼할 때 변호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거꾸로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아주 자세하게 어떠한 경우에 이혼을 하고, 이 경우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고 미리미리 다 변호사 입회해 블록체인화에 기록하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혼하면 서로 납불 끼고 싸울 필요 없이 스마트 컨트랙에 정의된 대로 이혼도 하고 재산도 분배도 하고 양육권 정리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냥 예로다 한 얘기지만은 이런 변화가 의료계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뭐 간단히 다루고 싶은 것은 블록체인이
우리가 늘 걱정하는 새로운 뉴 노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새로운 세상이었을 때 블록체인이 그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올바르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업이 가치 창출을 넘어서 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19 같은 뉴 노멀이 왔을 때 그 변화의 긍정적인 방향은 더 시너지가 나게 해주고 부정적인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좋은 거지만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매몰돼 가지고 시야를 고정시켜서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블록체인의 활용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체인으로 멋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더 큰 역할은 기존에 하던 프로세스를 혁명적으로 바꾸거나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 이거를 아주 혁명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넓게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을 좀 더 공익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블록체인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뒤에 제 이메일 주소가 보이는데 질문이 있거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